별, 프로방스 지방의 한 양치기 이야기. 르브롱산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 나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지 못한 채로 목초지에서 양치기 개 라브리와 양들과 함께 몇 주씩 보낸 적이 많았다. 가끔씩 위루산에 사는 은둔자들이 약초를 찾으러 가다 지나치기도 했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피해몽 출신 굴뚝 청소부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순박한 사람들은 말을 좀처럼 하지 않고 살아온 탓에 성격이 뚱했다. 대화를 나누는 재미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단 말이다. 그런 고로 이 사람들은 산밑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소식도 전혀 몰랐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노새가 내 2주치 식량을 싣고서 방울을 짤랑거리며 산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농장 일꾼인 꼬마의 명랑한 얼굴이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빨간 머리 수건이 보일 때면 나는 정말이지 몹시도 기뻤다. 나는 내 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산밑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졸랐다. 어떤 아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을 했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해 듣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이 근처 반경 50km 안에 사는 사람 중 가장 예쁜 사람이었다. 너무 관심이 많은 척 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아가씨가 축제나 무도회에 많이 갔는지, 새로운 남자들이 찾아와 구애를 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다. 이런 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산속 목동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당시 20살이었고 그때까지 내 평생 동안 스테파네트 아가씨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일이 없었노라고 대답하고 싶다. 어느 일요일 나는 2주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량은 오지 않았다. 아침 동안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대미사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정오쯤 되자 폭풍과 몰아쳤고 나는 폭우 때문에 길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노새가 오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오후 3시쯤 되자 하늘이 맑아졌고 비에 젖은 산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뭇잎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계곡이 콸콸 흐르는 소리 틈으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 아침 교회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경쾌한 소리였다. 그런데 노새와 함께 오는 사람은 농장 일꾼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누구였냐면 맞추어 보시라. 우리 아가씨였다. 바로 우리 아가씨가 산속 공기와 폭풍의 차가운 숨결에 얼굴이 장밋빛으로 발그레해진 채 버드나무 바구니들 사이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농장 꼬마는 아프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녀들 집에 갔다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리면서 이 모든 걸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아가씨가 늦은 이유는 오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꽃으로 장식된 리본을 달고 반짝이는 흰 레이스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숲에서 길을 잃어 헤맨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도회에 들렀다가 온 사람에 가까워 보였다. 아가씨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나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겨울에 가끔 양떼를 산 밑 들판으로 데려간 다음 저녁을 먹으러 농장에 들를 때가 있었는데 언제나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던 아가씨는 일꾼들과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약간 도도한 모습으로 부엌을 지나곤 했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말이다. 정말 정신이 나갈 만한 일이 아닌가.
바구니에서 음식들을 꺼내주고 나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예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고 양우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자는 잠자리를 보여달라고 했다. 양우리 한쪽에는 양가죽 침대보가 덮인 지푸라기 침대가 있었고 벽에는 내 망토와 지팡이와 총이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아가씨는 아주 즐거워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라는 거지? 가엾어라. 이렇게 혼자 지내면 너무 심심하겠다. 뭐 하면서 지내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 나는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지내요. 라고 말하고만 싶었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해서 허둥대느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가씨도 내가 허둥대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개구쟁이 아가씨는 나를 놀려서 더욱 당황하게 하면서 재미있어 했다. 내 여자친구는 널 보러 산에 가끔 올라오니? 내 여자친구는 아마 황금색 사냥이나 산꼭대기에 사는 요정 에스테르리겠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젖히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야말로 정말 요정 에스테르 같았다.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아가씨가 왔던 일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잘 있어, 양치기야.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그렇게 사라졌다. 내리막길의 나무들 틈으로 아가씨가 사라지던 순간 아가씨가 탄 노새의 발굽 밑에서 달그락거리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도록 들었다. 해질녘이 될 때까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마치 꿈에서 깨어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저녁이 되자 골짜기의 움푹한 곳들은 푸른 빛을 띠었고 양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서로 밀쳤다.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내리막길 밑에서 들려오더니 우리 아가씨가 다시 나타났다. 아까처럼 웃는 모습이 아니었다. 축축하게 젖은 채로 추위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산 밑에는 소르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폭풍이 치는 동안 빗물에 불어난 그 시내를 건너려고 애쓰다가 물에 빠진 모양이었다. 더 곤란한 일은 밤중에 농장으로 돌아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아가씨가 혼자 그 길을 찾아가는 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나도 양떼를 내버려 두고 농장까지 아가씨를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산 속에서 하룻밤을 꼬박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아가씨는 굉장히 불안해했다. 특히 가족들이 집에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아가씨를 기운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7월은 밤이 짧아요, 아가씨. 그러니까 잠깐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가씨가 소르그 시내에 흠뻑 젖은 치마와 발을 말릴 수 있도록 서둘러 커다란 모닥불을 지폈다. 그 다음에는 아가씨 앞에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우리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 생각도 음식을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아가씨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본 순간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밤이 찾아왔다. 산 꼭대기에 희미한 햇살 한 줌이 서쪽 하늘에도 안개 같은 빛 한 줄기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양우리 안에서 잠을 자라고 말했다. 새 지푸라기 위에 새 양가죽을 깐 후 나는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밖으로 나온 나는 문가에 앉았다. 사랑의 감정이 내 피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라고는 추워도 없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내 양우리 한켠에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는 양들 틈에서 그 어떤 양보다 더 귀하고 순진무구한 아기 양 같은 내 주인집 따님이
나의 보호를 받으며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자랑스러워서 마음이 벅차올랐다. 밤하늘이 그렇게 깊고 별들이 그렇게 황홀하게 반짝이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양우리 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양들이 잠을 자면서 뒤척이는 바람에 건초가 부스럭 소리를 냈거나 잠결에 양들이 매의 소리를 낸 모양이었다. 아가씨는 밖에 나와서 불가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했다. 나는 아가씨 어깨에 내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다. 그리고 모닥불을 더 밝게 피웠다. 우리는 모닥불 근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밑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들이 잠을 자는 동안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시냇물은 낮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은 무수한 작은 불꽃으로 환해진다. 산에서는 요정들이 뛰어놀고 공기 중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소리나 초록색 풀이 돋아나는 소리 같다. 낮이 생명체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무생물들의 세상이다. 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수도 있다. 우리 아가씨도 마찬가지였다. 아가씨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려도 몸을 떨면서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반짝이는 연못에서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 동시에 예쁜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 연못으로 떨어졌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울음소리가 그 빛을 품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방금 그거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였다. 그건 말이죠, 아가씨.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아가씨가 말했다. 너희 양치기들은 마법새라던데 정말 그렇니? 그럴 리가요, 아가씨. 양치기들은 그냥 별 가까이에서 지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산 밑에 사는 사람들보다 잘 아는 것뿐이랍니다. 아가씨는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손으로는 턱을 괴고 곱슬곱슬한 털이 달린 염소 가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나라의 양치기처럼 보였다. 별이 정말 많다. 너무 멋져.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양치기야? 물론이죠, 아가씨. 우리 머리 바로 위를 보세요. 저건 성 자크의 길이라는 은하수예요. 프랑스 하늘부터 스페인 하늘까지 이어져 있죠. 용감한 샤를마뉴 왕이 사라세네에 전쟁하러 갈 때 갈라시아의 성자 자크가 그려준 길이래요. 저 먼 쪽에 영혼들의 마차가 있어요. 반짝이는 바퀴가 4개 달렸죠.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마차를 끄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별이 있죠? 3번째 별 가까이 있는 거요. 그건 마부예요. 그 주위에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작은 별들 보이세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그 조금 밑에 있는 별은 쇠스랑이라고도 하고 사망성이라고도 해요. 양치기들은 저걸 보고 시간을 알아요. 저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는 방금 자정이 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 조금 밑에 남쪽으로는 시리우스가 있는데 별들의 횃불 역할을 해요. 양치기들 사이에서는 저 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와요. 어느 날 밤에 시리우스랑 사망성이랑 북두칠성이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길을 떠났어요. 제일 먼저 출발한 북두칠성은 위쪽 길로 가기로 했어요.
하늘 한복판에 있는 저 별 보이죠? 사망성은 지름길을 택했어요. 저 밑에 있는 길이요. 그리고 북두칠성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시리우스는 게으름뱅이라서 늦잠을 자다가 뒤처졌어요. 꼴찌가 돼서 화가 난 시리우스는 북두칠성과 사망성을 멈추려고 지팡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은 시리우스의 지팡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가씨,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 별, 양치기 별이에요. 양치기들이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랑 저녁에 양떼를 다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빛을 비춰주는 별이에요. 우린 그 별을 마굴론이라고도 불러요. 7년에 한 번씩 프로방스의 피해를 하는 별이랑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별이에요. 뭐라고?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야? 물론이에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이 뭔지 설명하려던 순간 나는 무언가 가볍고 여린 것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건 잠든 아가씨의 머리였다. 섬세한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나에게 기대어 있었다. 아가씨는 그 자세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새날이 찾아와 아침 햇살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모두 희미해질 때까지 말이다. 나는 앉아서 아가씨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한껏 설렜다. 하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불어넣어주는 밤은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 별들은 거대한 양떼처럼 유순하게 조용한 행진을 계속했다. 나는 그 별 중에 한 개가, 가장 섬세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한 개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상상했다.